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 가을 서리가 내린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신길동 노인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건 해진 가방 하나와 70년을 살아온 이 몸뚱이 뿐이었죠.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이 며칠 후 이 작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노인정 건물은 20년도 넘어 보이는 낡은 2층 구조였고 회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가운데 건물 유리창에는 성에가 서려 있었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형광등 불빛이 따뜻해 보였죠. 그러나 그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정문을 밀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나무마루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한쪽에는 청소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어젯밤 잔치 때문인지 과자 부스러기와 휴지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아, 이곳이 내가 앞으로 매일 와야 할 일터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가라앉으면서도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관리실에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박관리소장이었죠. 키가 크고 배가 나온 그는 머리를 기름기 흘러내리게 넘긴 채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저를 위아래로 흘러보더군요. 그의 눈빛에서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느껴졌고 마치 이런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관리소장은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아, 새로운 청소 아주머니시군요. 여기서 일하려면 규칙을 잘 지켜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말투에서는 존댓말을 쓰면서도 깔보는 뉘앙스가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 나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하 직원에게 하듯 명령조로 이어서 말했죠. 청소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빼고는 쉬지 마세요. 특히 어르신들 식사 시간에는 절대 방해하면 안 되고요. 이때 관리실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 한 명이 더 나왔습니다. 임주임이라고 하더군요. 그 역시 저를 보는 눈빛이 영 곱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골에서 올라온 무식한 할머니 정도로 여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러나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박관리소장은 저에게 청소구역을 안내하면서도 계속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 마루는 매일 2번씩 닦아야 하고 화장실은 하루에 3번, 쓰레기는 분리수거 제대로 하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만해졌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훈육하듯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설명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순간 노인정 안으로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70대, 80대로 보이는 분들이 하나둘 들어오시는데 그분들 역시 저를 보는 시선이 영 따뜻하지 않았어요. 아, 새로운 청소부구나 하는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그 목소리들 속에는 동정심 반, 우월감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영숙이라는 73세 노인정 회장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새로 오셨네요. 여기 일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그 어조 속에는 나는 여기서 대접받는 회장이고 당신은 청소나 하는 사람이라는 은근한 선긋기가 느껴졌죠.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러나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진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작은 실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첫날 청소를 시작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박관리소장이 어르신들 앞에서는 비굴하게 웃음을 지으면서도 저에게는 차갑게 지시만 내리는 모습, 임주임이 회장님께는 극존칭을 쓰면서도 저에게는 말을 건성으로 던지는 모습, 그리고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은근한 서열과 무시의 시선들이 오가는 모습들을 말이죠.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을 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어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죠. 누가 뭐라고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기록들이 언젠가는 이 사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첫 출근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이곳에 진짜 민낯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적나라했죠. 매일 아침 7시 찬 기운이 도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노인정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건 박관리소장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듯 지나쳐 가면서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후려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청소도구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마루를 닦고 있었는데 박관리소장이 몇 명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 할머니 청소 좀 제대로 해달라고 하세요. 구석구석 먼지가 그대로 있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황노인 회장이라는 78세 어르신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나이 먹으면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는 거지 뭐. 그리고 나부 회장이라는 65세 부녀 회장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저런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걸레질을 계속했지만 귓가에 맴도는 웃음소리와 속삭임들이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건 그 순간 제 안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이었어요. 분노보다는 오히려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었죠. 이분들은 자신들도 언젠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더욱 노골적인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를 하시는데 저에게는 구석진 자리에서 차가운 도시락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것도 임주임이 무뚝뚝하게 던져주듯 건네면서 말이죠. 여기서 드세요. 어르신들 식사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어느 날은 정청소 팀장이라는 50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청소업체에서 파견된 팀장이라고 하더군요.
박관리소장과 함께 저를 평가하듯 지켜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일 좀 빨리빨리 하세요. 젊은 사람들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죠. 그리고는 박관리소장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건 물리적인 고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였습니다. 특히 한총무라는 35세 노인정 총무는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제가 인사를 해도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고 무언가 물어보면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그런 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다 일일이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작은 수첩을 꺼내어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누가 뭐라고 했는지 그때의 상황과 분위기까지 모두 세세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수첩 속에는 이미 빼곡하게 글자들이 채워져 가고 있었고 그 한 줄 한 줄마다 제가 목격한 차가운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송혜계 담당자가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저 할머니 집안 사정이 어떨까? 70이 넘어서 청소 일을 하시다니. 그리고는 수근수근 웃으며 추측들을 늘어놓더군요. 자식들이 안 돌봐주나 보다. 요즘 노인분들 참 불쌍해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동정 어린 말들 속에도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죠.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이영숙 회장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더군요. 정순 씨, 나이도 있으시는데 이런 힘든 일을 왜 하세요? 자식들이 도움을 못 주나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 말 속에는 나는 자식들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데 당신은 불쌍하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몸이 성하니까 일을 하는 거죠. 일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진짜 제 정체를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그때도 지금처럼 저를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청소를 마치고 나면 어르신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관리소장은 저에게 마지막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어요. 내일은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는 자신도 퇴근 준비를 하며 저를 혼자 남겨두고 갔죠. 혼자 남은 노인정 안에서 저는 마지막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들을 줍고 창문을 닦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 동안 들었던 말들과 받았던 시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둠이 내린 거리를 걸으며 저는 가방 속 수첩을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기록들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더 견뎌야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면서 저는 박관리소장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비열했어요.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관리실에서 박 관리소장과 한 총무가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그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밖으로 새어나왔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관리소장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들 간식비에서 조금씩 빼돌리는 거 들키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영수증만 맞추면 되는 거고. 한 총무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러게요. 어르신들이 뭘 아시겠어요. 김치찌개 재료비라고 하면 그냥 믿으시는데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이 어르신들의 소중한 간식비를 빼돌리고 있었다니, 게다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 다음날 점심시간 더욱 가관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영숙 회장님이 박 관리소장에게 불만을 제기하셨어요. 소장님, 요즘 반찬이 너무 성에 없는 것 같아요. 김치도 싱거우면서 간식도 예전만 못하고. 그런데 박 관리소장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회장님 앞에서는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데 최대한 좋은 재료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죠. 야, 청소 아줌마. 여기 바닥에 음식 떨어뜨렸으니까 빨리 치워. 저는 그때까지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어르신들 앞에서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닥을 닦았죠. 그런데 박 관리소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요즘 청소하는 분들이 성의가 없어서 말이에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꼼꼼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저를 마치 물건 다루듯이 이야기하더군요. 그 순간 주변 어르신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고 어떤 분은 그러게 요즘 일하는 사람들 참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바닥을 닦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복받치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오히려 깊은 실망감이었죠. 저 사람이 어르신들 앞에서는 그렇게 굽실거리면서 저 같은 약자에게는 왜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욱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에서 문복지사라는 33세 복지과 직원이 노인정 점검을 나왔어요. 박 관리소장은 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지사님, 저희가 어르신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시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친절한 말투로 이곳저곳을 안내했죠. 그런데 복지사가 화장실 청소 상태를 점검하겠다고 하자 박 관리소장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청소 아줌마.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했지? 복지사님이 보고 계시니까 지금 당장 다시 해. 저는 이미 그날 아침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복지사 앞에서 저를 크게 꾸짖으며 자신의 관리 능력을 과시하려는 박 관리소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문복지사의 반응이었어요. 그분은 제가 70이 넘은 할머니라는 걸 뻔히 보면서도 관리소장님이 직원 관리를 잘하시는군요 하며 넘어갔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실 때 저는 우연히 박관리소장이 임주임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복지사 넘어간 것 같지? 저런 늙은 청소부 하나 갖고 뭘 따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이어 말했어요. 어차피 저런 할머니들은 불평해봐야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단순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더욱 무서운 건 이런 태도가 이곳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저녁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 박관리소장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복지사 앞에서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해서 창피했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고마움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생했다는 식의 원망이 담겨 있었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제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때도 지금처럼 저를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묘한 기대감까지 솟아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박관리소장의 이중적인 모습,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들, 그리고 저를 대하는 잔혹한 태도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적었죠. 그 기록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저에 대한 대우는 더욱 노골적이고 잔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특히 그날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마침 지역에서 꽤 유명하다는 도건설 사장이 노인정을 찾아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박관리소장은 그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정말 영광입니다. 하며 허리를 90도로 굽히더군요. 도 사장은 노인정 건물 리모델링 건으로 온 것 같았어요. 박관리소장과 함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공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리소장님, 직원 관리 잘하시네요. 저런 나이든 분도 열심히 일하게 만드시고. 박관리소장은 그 말에 우쭐해하며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 할머니요? 그냥 용돈벌이로 나오시는 거예요. 사실 일도 그렇게 잘하시는 건 아닌데 불쌍해서 써주는 거죠. 그리고는 저를 마치 전시품처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나오시기는 해요.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청소를 계속했죠. 하지만 귓속으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노인 회장이 다른 어르신 몇 분과 함께 바둑을 두고 계셨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거기 청소하는 분 잠깐 이리 와봐요. 저는 걸레를 들고 다가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둑 두는데 자꾸 방해가 돼요. 청소는 우리가 없을 때 하면 안 돼요. 다른 어르신들도 거기에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여기서 즐기고 있는데 냄새도 나고 거슬려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건 무향 세제였고 최대한 조용히 청소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박관리소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달려와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한테 폐 끼치면 어떻게 해요. 당장 다른 곳부터 청소하세요. 그리고는 어르신들에게 비굴하게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유전관리인이라는 58세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박관리소장의 전임자였는데 가끔 노인정에 들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요즘 청소부들 참 버릇없어. 내가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 제대로 관리했는데. 그리고는 저를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나이만 먹고 철이 없네. 여기가 어디라고 어르신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해?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그날 점심시간 저는 구석진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부 회장이 다른 부녀회 분들과 함께 앉아서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다 들렸어요. 저 할머니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면 70이 넘어서 청소 일을 할까? 자식들이 안 돌봐주나 봐.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일할 때는 예의를 지켜야지.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동정 섞인 말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우월감과 무시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더욱 화가 났던 건 그분들도 저와 비슷한 나이인데 마치 자신들은 다른 계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주 수요일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혜계가 장부를 정리하면서 갑자기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소용품비가 왜 이렇게 나갔지? 그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박관리소장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청소 아줌마가 뭘 가져간 건 아닐까요? 박관리소장은 그 말을 듣고는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청소 아줌마 혹시 청소용품 중에 집에 가져간 거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언제 무엇을 가져갔다는 건지 게다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의심하다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주변 어르신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박관리소장은 제 가방까지 뒤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더니 박관리소장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 당신이 뭔데 그런 식으로 말해? 여기가 어디라고? 그 순간 노인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들의 놀란 표정, 직원들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박관리소장의 붉어진 얼굴까지.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는데 가슴속에서는 70년을 살아오며 쌓인 모든 경험과 지혜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제는 진실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이죠. 손이 자연스럽게 작업복 주머니 속 낡은 지갑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할 하나의 카드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극적이었던,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박관리소장이 붉어진 얼굴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해. 여기서 일하는 주제에. 주변 어르신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었고 임주임과 한총무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송혜계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요. 저는 그 모든 시선들을 받으며 천천히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지갑은 20년 넘게 사용해서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것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하고 당당했어요. 노인정 안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난방기 돌아가는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던 발소리, 심지어 시계 초침 소리까지도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죠. 그렇게 제가 뭔지 궁금하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연단에서 연설할 때 썼던 그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하나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증이었습니다. 박관리소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입을 벌린 채로 그 카드를 바라보더니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뭐야 그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임주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게 진짜예요. 한총무는 아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고 송혜계는 장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순간 노인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영숙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정순 씨. 그게 정말? 황노인 회장은 아예 바둑알을 손에서 놓쳐버렸고 나부 회장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저는 신분증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김정순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국정감사위원회에서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박관리소장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거만하게 저를 대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놀라셨나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놀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제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설명했죠.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인을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약자를 바라보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이곳에 왔어요. 정청소 팀장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저는 그의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정감사를 30년간 했지만 서류와 보고서로만 보던 현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확인했습니다. 박관리소장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에게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봬서. 하지만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의미 없어요. 노인정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모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어르신은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중얼거리셨고 어떤 분은 진짜 국회의원이라고 하며 웅성거리셨죠. 저는 모든 사람들을 차례차례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저는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기록해뒀습니다. 그 말에 박 관리소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관리소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의 간식비를 빼돌리시는 것도 확인했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박 관리소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건 제가 하지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영숙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회장님. 알았다면 달리 대하셨을 거라는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람을 지위나 신분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 실망, 슬픔, 그리고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안도감까지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강했던 감정은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준 후 노인정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거든요. 앉으세요, 여러분. 저는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30년 동안 국정감사장에서 사용했던 그 목소리였죠. 박 관리소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최면에라도 걸린 듯 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시작했어요. 지난해 12월 저는 국회의원직을 사임했습니다. 30년 동안 몸담았던 정치 현장을 떠난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어요. 이영숙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로 노인복지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노인복지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시행했어요. 하지만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박 관리소장이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의문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과연 그 정책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정말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계실까 하는 의문 말이에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지난 30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0년대 초 처음 국회에 입성했을 때의 패기와 열정,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밤새워 자료를 준비하던 날들,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논쟁했던 국정감사장의 모습들까지 말이에요. 특히 작년에 있었던 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상하며 말했어요. 국정감사에서 한 노인정 관리비 유용 사건을 다뤘는데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제보자가 들려준 현실은 전혀 달랐죠. 관리자들이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복지비를 빼돌리고 심지어는 인격적 모독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한 총무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오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서류와 보고서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권력과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직접 경험해 보겠다고 말이죠. 그 순간 나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청소부로? 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무시받는 일이니까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봤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다짐했던 것이 있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 꿈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황노인 회장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분을 바라봤어요. 몰랐다고요? 정말로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건 아닐까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정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일하면서 본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관리소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의 간식비를 빼돌리고 계셨어요. 둘째, 직원들은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어르신들조차 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박관리소장이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그리고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상세한 일기도 써뒀고요. 임주임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럼 저희가 한 말들이 모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고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송혜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영숙 회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해야 하는 거죠. 그날 오후 저는 30년 동안의 정치인 생활과 한 달 동안의 청소부 생활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복지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의 마음과 인식이 바뀌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신분을 밝힌 후 노인정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노인정에 도착한 저는 이미 박관리소장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수화기를 붙들고 있더군요. 예, 사장님.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몰랐어요. 박관리소장은 저를 보자마자 전화를 끊고 다가왔습니다. 의원님. 어제 일은.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관리소장님, 이제 와서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9시쯤 되자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둘 노인정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최 기자라는 38세 지역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인사했어요. 김정순 전 의원님이시죠? 저는 신길일보 최 기자라고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취재하러 왔습니다. 박관리소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벌써 언론에까지 알려진 거였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기자님. 하지만 취재는 신중하게 해주세요. 10시쯤에는 오경찰이라는 41세 지역 파출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노인정 관리비 유용건으로요. 박관리소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경찰서요? 누가 신고를?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관리소장님. 오경찰은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전 의원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기록한 수첩과 녹음기를 보여주었어요.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어르신들의 복지비를 빼돌린 대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고요. 그 순간 임주임과 한 총무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그들도 그 대화에 동참했었거든요. 송에게는 아예 장부를 부여잡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11시쯤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 의원이라는 55세 현직 시의원이 찾아온 거예요. 그는 저의 후배였는데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거였습니다. 선배님, 이런 일을 왜 혼자 하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조 의원의 등장으로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노인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관심사가 된 거였거든요. 박관리소장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복지사가 구청 직원 2명과 함께 왔는데 이번에는 공식 조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김정순 전 의원님의 제보로 긴급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관리소장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어르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분들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꾼 거예요. 이영숙 회장님은 저에게 와서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의원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황노인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원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나부 회장은 아예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과연 이 변화가 진심일까 아니면 제 정체를 알았기 때문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쯤 더욱 충격적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윤 변호사였어요.
그는 저의 30년 친구이자 법률 고문이었는데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거였습니다. 정순아, 이런 위험한 일을 왜 혼자 했어? 혹시 다칠 뻔했으면 어쩔 뻔했어? 윤 변호사의 등장으로 박관리소장과 직원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까지 개입한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정청소 팀장도 급히 달려와서 사태 파악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의원님, 저희 회사는 정말 몰랐어요. 현장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건 죄송하지만. 하지만 변명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내내 노인정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관계기관에서는 조사관들이 와서 자료를 수집했어요. 박관리소장은 경찰서에 동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한총무와 송혜, 걔도 조사를 받아야 했죠. 가장 놀라운 건 도건설 사장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급히 노인정으로 달려와서는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어제까지 저를 무시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사장님, 일어나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예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오후 4시쯤 유 전 관리인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창백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의원님, 저도 예전에. 그는 자신도 비슷한 일을 했었다고 고백하려는 듯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일의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한 노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노인 복지 시설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저녁이 되어서야 노인정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표정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영숙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인정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이곳에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경험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을 잊지 말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보다 더 값진 경험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더 큰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3일 후 저는 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 기자와 정식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서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기록들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의원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최 기자가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신 건가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위험하다고요? 오히려 안전한 곳에 앉아서 서류만 보는 게 더 위험한 일이에요. 진실을 모르고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거든요. 그때 윤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였습니다. 정순아, 내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해봤는데 정말 대단해. 이 정도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수준이야.
파일 안에는 제가 한 달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먼저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박관리소장과 한 총무가 어르신들의 간식비를 빼돌리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 송혜계가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저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수많은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 녹음 파일만으로도 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요. 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들어보세요.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박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르신들 간식비에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빼도 몰라. 어차피 영수증만 맞추면 되는 거고 김치찌개 재료비라고 하면 그냥 믿으시잖아. 최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네요. 다른 증거들도 있나요?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보였어요. 매일매일 상세한 일기를 썼어요. 누가 언제 뭐라고 했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10월 15일 오전 11시. 박관리소장이 이영숙 회장님 앞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는 청소나 제대로 해라고 막말함.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의 모든 일상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윤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한 증거야.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때 윤 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오경찰관님. 네, 지금 여기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하고 싶다고 해. 박관리소장이 다른 여러 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 처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후에 경찰서에 가서 오경찰과 상세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하지만 혹시 위험하지는 않으셨나요? 오경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70년을 살아왔는데 이 정도 위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박관리소장이 다른 두 곳의 노인정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복지비를 빼돌렸다는 거였어요. 총 피해액이 1년에 2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오경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켜니 저의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전직 국회의원 청소부 의장의 노인정 비리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리포터가 노인정 앞에서 리포팅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자세했어요. 김정순 전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청소부로 위장 근무하며 관리소장의 복지비 횡령과 직원들의 노인 무시 행태를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한 파일 중 일부도 공개되었죠.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 이장이라는 62세 마을 이장님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의원님, 저희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동받았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죠. 사실 저희 마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고할 엄두를 못 냈거든요. 의원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 이장의 말을 듣고 저는 이 일의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클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조 의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시의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전체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원했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저녁에 윤 변호사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정순아, 방송사 세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 같아.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문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일이었거든요. 사건이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깨달았죠. 월요일 아침 김민호라는 제 아들이 급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평소에는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혼자 하셨어요? 저는 차를 우리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오히려 진실을 모르고 사는 게 더 위험한 일이야. 그런데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지금 정치권에서 난리 났어요. 어머니 이야기가 모든 언론에 나오고 있고 정치인들도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바로 그때 서지의 며느리도 병원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걱정했어요. 혹시 다치시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녀는 의사였는데 평소 냉정한 성격이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지혜야, 나는 괜찮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김하늘 손녀가 대학교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로 난리예요. 교수님들도 모두 관심 갖고 계시고 학생들도 할머니를 존경한다고 해요. 손녀의 말을 듣고 저는 비로소 이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단순히 한 노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였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10여 명이 연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조 의원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선배님, 국회에서 김정순 의원 정신 계승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국 노인복지시설 특별조사 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한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조 의원님, 그런데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조 의원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님. 이런 일은 더 크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날 저녁 KBS에서 특별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촬영팀이 왔습니다. PD는 40대 여성이었는데 정말 감동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의원님,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시는 건가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용기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모르면 배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30년 동안 책상에 앉아서만 정책을 만들다가 진짜 현실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만드는 정책이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의미 있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국 노인복지시설 연합회 회장에게서였어요. 의원님, 저희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설에 외부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직원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겪었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회장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시스템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해요. 그 주 금요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길동 노인정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영숙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새로운 관리소장을 뽑았어요. 그리고 모든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한번 보러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곳에서 한 달을 보내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거든요. 토요일 오후 노인정을 다시 찾았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새로운 관리소장은 30대 여성이었는데 어르신들과 정말 친근하게 대화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영숙 회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인사했습니다. 의원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황노인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원님 덕분에 저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2달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달은 청소부로, 한 달은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서 보낸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실은 무겁지만 그 무게를 견뎌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말입니다. 사건이 터진 지 2주가 지나자 박 관리소장과 그 일당들이 쌓아 올린 거짓에 성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월요일 아침 오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 박 관리소장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리고 다른 공범들도 모두 수사 중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안도감과 함께 묘한 씁쓸함도 느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오경찰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6곳의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발견됐어요. 박 관리소장이 연결고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죠. 화요일에는 정청소 팀장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원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박 관리소장의 비리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모른 척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팀장님,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옳지 않은 일에 침묵하지 마세요. 그것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정청소 팀장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건설 사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는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원님, 저도 박관리소장과 함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도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공사 발주를 받는 대가로 박관리소장에게 리베이트를 줬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르신들의 복지비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사장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어요. 사장님, 늦었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받는 길이에요. 도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윤 변호사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순아,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렸어. 전국 노인복지시설 비리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한다고 해.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너무 확대되는 건 아닐까? 저는 윤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정순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어? 내가 시작한 일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고 있어. 그 주 금요일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총무가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서 모든 걸 자백한 거예요. 조 의원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선배님, 한 총무가 다른 비리까지 다 털어놨어요. 장부 조작, 후원금 횡령, 심지어 어르신들 의료비까지 빼돌린 게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조 의원도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감시체계가 너무 허술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바뀔 거예요. 토요일 아침, 송혜교에게서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동안 숨겼던 진실들이 적혀 있었어요. 의원님, 저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어서도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비겁함을 용서해 주세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목격한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의원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짜 변화는 이런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일요일 저녁 임주임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28세의 젊은 직원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의원님,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주임 씨, 그 마음이 중요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게 가장 희망적인 일이에요. 임주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의원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서 지난 3주간의 변화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박관리소장의 구속, 다른 공범들의 자백, 전국적인 수사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 변화까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진실이라는 새로운 토대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이 지나자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을 목격하는 것은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 이영숙 회장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황노인 회장님, 나부 회장님과 함께였어요. 세 분 모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진지한 표정이셨죠. 의원님, 저희가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영숙 회장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황노인 회장님도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제가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나이만 먹고 철은 하나도 들지 않았네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나부 회장님은 아예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저는 부녀회장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진심이 느껴져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고개 드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예요. 진짜 변화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우려드리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주 목요일에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길동 노인정에서 인권선언식을 열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모든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였어요. 선언식에 참석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노인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여성관리소장은 모든 직원들과 어르신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었고 청소 직원분께도 정중하게 대하고 있었죠. 의원님, 저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영숙 회장님이 자랑스럽게 보여주신 게 노인정 인권 헌장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나이, 직업,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존중받는다는 내용이 첫 번째 조항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강 의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다른 복지시설 3곳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데 모두 개선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매월 주민감시단을 운영해서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날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관리소장의 아내였어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원님, 제 남편이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미안합니다. 부인 일어나세요. 저는 그분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죠. 박관리소장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오면 꼭 사과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문복지사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원님, 구청에서 김정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복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생활해보는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가 했던 실험이 제도로 만들어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복지사님, 하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는 마세요. 진짜 마음으로 체험해야 의미가 있어요. 한 달 후 가장 감동적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전국의 청소 노동자들로부터였어요. 의원님 덕분에 저희가 존중받고 있어요라는 내용들이었죠. 한 분은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는 20년 동안 청소 일을 했는데 처음으로 수고하십니다 라는 인사를 받았어요.
의원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모든 노동자들이, 모든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 말이에요. 어느 일요일 오후 손녀 김하늘이 대학 친구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학교에서 김정순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할머니처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봉사단이에요. 젊은 학생들이 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하늘아, 너희들이 미래의 희망이구나. 저는 학생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날 저녁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변화는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보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다. 사건이 터진 지 2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조 의원에게서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정부에서 현장 체험 정책 자문위원을 제안했어요. 정책 입안자들이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저는 그 제안을 듣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조 의원님, 그런 일을 제도화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 의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배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그 답이잖아요. 현장을 모르고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그 주 수요일 신길동 노인정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새로운 관리소장 김소영 씨는 30대 사회복지사 출신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의원님, 저희가 어르신 모니터단을 만들었어요. 김소영 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시설 운영을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에요. 이영숙 회장님도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진짜 주인이 된 기분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청소 직원분들의 대우 변화였어요. 새로 오신 60대 청소 아주머니는 여기서 일하는 게 정말 행복해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모든 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라는 인사를 해주세요. 그날 오후 윤 변호사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순아, 내 이야기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재에 실린다고 해. 현장 중심 복지 정책의 모범 사례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쑥스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교재에 실리다니 너무 과한 것 아닐까? 하지만 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과하지 않아. 이런 경험을 후배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정책학자들도 모두 감탄하고 있어. 그 주 금요일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노인복지시설 관리자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해보고 싶었어요. 세미나장에 들어섰을 때 300여 명의 관리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강연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냥 궁금했을 뿐이에요. 제가 30년간 만든 정책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관리자가 질문했습니다.
의원님, 처음에 무시당하실 때 화가 나지 않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화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냉정한가 하는 슬픈 말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김민호 아들이 회사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회사에서 김정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해요. 임원들이 현장 직원들과 함께 일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민호야,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민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게 바로 그 증거잖아요. 현장을 모르면 진짜 경영은 불가능해요. 그 주 수요일 서지의 며느리도 병원에서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님, 저희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간병인들과 함께 일해보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목요일 오후 가장 감동적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박관리소장에게서였어요. 의원님, 감옥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나중에 나가면 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의원님 덕분에 진짜 사람다운 삶이 뭔지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증오나 원망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끝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주말 김하늘 손녀가 대학 동기들과 함께 특별한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따라 배우자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일해보는 거예요. 하늘아, 너희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정말 의미 있을 거야. 저는 손녀와 학생들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다만 형식적으로 하지는 말고 진짜 마음으로 체험해 보렴. 일요일 저녁 저는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며 일기에 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란 나이나 환경과는 상관없는 것 같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제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 하나가 점점 더 큰 파문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사건이 터진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화요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정순 전 의원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주셨어요. 장관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전국 노인복지시설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의원님의 경험과 통찰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장관님, 저는 더 이상 높은 자리보다는 현장에서 함께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 날 더욱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김정순 현장 연구 방법론이라는 학술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조 의원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선배님, 이제 학문적으로도 인정받고 계세요. 여러 대학에서 이론화하려고 해요. 목요일 오후 최 기자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의원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칸 영화제에 출품됐어요. 그리고 해외 언론들도 엄청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기자님, 그런 큰 일로 만들 필요까지는. 하지만 최 기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권과 사회적 약자 문제는 똑같이 존재하거든요. 그 주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과 독일에서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직접 방문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일본의 한 노인복지 전문가는 김정순 모델을 일본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강 이장님이 마을 대표들과 함께 찾아와서 놀라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저희 마을이 모범복지 마을로 선정됐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계속 찾아와요. 이장님, 너무 과한 관심을 받는 건 아닐까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 이장님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의원님. 정말 변했어요. 우리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주 수요일 오경찰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원님,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신고 건수가 10배나 늘었어요. 하지만 신기한 건 실제 비리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예방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목요일에는 문복지사가 더욱 구체적인 변화 상황을 알려줬어요. 의원님, 김정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국 200개 구청으로 확산됐어요. 복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체험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그 주 금요일 가장 감동적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전국의 청소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보낸 감사 편지였어요. 의원님 덕분에 저희가 사람 취급받고 있어요라는 문구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편지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어요. 70세 넘어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신 할머니께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먼저 인사해줘서 기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의원님이 만들어주신 변화예요. 다음 주 월요일 윤 변호사가 국제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순아, 유엔에서 내 사례를 노인 인권 보호 모범 사례로 발표하겠다고 해.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해. 윤 변호사님, 그렇게까지 될 일인가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찾기 어려워. 그 주 수요일 손녀 김하늘이 대학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할머니, 저희 학교에 외국 교환 학생들이 와서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특히 북유럽 학생들이 정말 관심이 많아요. 하늘아, 그 친구들에게 말해줘. 특별한 건 없다고. 그냥 궁금해서 해본 일이라고. 하지만 손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하신 일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주말 신길동 노인정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정순 정신 계승의 날이라는 기념 행사였어요. 전국에서 복지 관련자들이 몰려와서 정말 큰 행사가 되었어요. 행사에서 이영숙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한 분의 용기가 우리나라 전체를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청소부로 첫 출근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고 저는 그 사이 일어난 변화들을 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어느 선선한 10월의 오후 저는 다시 신길동 노인정을 찾았습니다. 1년 전 청소부로 첫 출근했던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설렘, 그리움, 그리고 무엇보다 뿌듯함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인정에 도착하자 김소영 관리소장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의원님, 정말 오랜만이세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따뜻하고 정다운 기운이 건물 전체에 감돌고 있었어요. 이영숙 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모두 나와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황노인 회장님도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셨어요. 온화하고 자상한 표정으로 다른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새로 오신 청소 아주머니와의 만남이었어요. 65세의 박순자 할머니셨는데 의원님 덕분에 저는 여기서 정말 존중받으며 일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분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저는 1년 전 제가 겪었던 차가운 시선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변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점심시간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의원님,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저희에게 먼저 인사해 주더라고요. 버스에서도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저희 스스로가 달라진 것 같아요. 나부 회장님은 특히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원님, 저는 이제 누구든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려고 해요. 의원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오후에 강 의장님이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의원님, 저희 마을이 이번에 전국 모범복지 마을 대상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견학단이 계속 찾아와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주민들의 마음가짐 변화였어요. 요즘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존중받고 있어요. 의원님이 만들어주신 변화예요. 강 의장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김민호 아들, 서지의 며느리, 김하늘 손녀까지 모두 1년 전보다 더욱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도 많이 배웠어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게 진짜 의료진의 자세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손녀 하늘이는 더욱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대학교에서 김정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에요. 그리고 저도 받게 됐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저는 1년 동안의 여정을 차근차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청소부로 위장 근무를 결심했을 때의 떨림, 차가운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던 괴로움, 신분증을 공개했을 때의 극적인 순간, 그리고 그 이후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영화 같았어요. 며칠 후 윤 변호사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순아,
내 이야기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서 책으로 출간된대. 그리고 유럽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있어.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정말 놀랐어요. 변호사님, 제가 한 작은 실험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윤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순아, 이건 작은 실험이 아니야.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용기 있는 실천이었어.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잖아.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박관리소장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출소 후 그는 노인복지 관련 NGO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의원님, 저는 이제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의원님께 배운 진짜 복지 정신으로 말이에요. 편지 마지막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사랑 덕분에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처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짜 정의라는 것을 말이죠. 어느 일요일 저녁, 저는 1년 전처럼 창가에 앉아서 일기를 썼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가장 값진 한 해였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썼죠.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때인 것 같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겉모습은 남루해 보여도 그 사람의 산속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진심 어린 용기 하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그 사람의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것이 제가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